예, 바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15분 정도 시간이 있는 거 맞죠? 예. 됐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이창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명색이 이 포럼의 정회원인지 사실은 아무 활동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굳이 핑계를 대자면 제가 지금 여기 체육계획도 얘기하셨지만 경제개혁위원회인데 제가 부소장직을 맡고 있어서 그 활동하고 좀 겹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약간 제가 뭐 텔레그램 안에서도 그냥 조용히 있고 이런 좀 스탠스, 애매한 스탠스를 좀 유지하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겹치는 내용들은 좀 빼고요. 일단은 경제개혁연대에서 자료 만든 거, 이 소위 말하는 중요범죄라든가 기업범죄에 대한 자료를 만든 거를 가지고 이거를 주로 만드신 분이 이제 최한수 교수님이라고 지금 경북대에 계신데요. 당시에 경제개혁연대에 계셨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유학을 가셨어요. 최한수 교수님이. 그러니까 되게 늦게 유학을 가셔서 저랑은 뭐 학부 때부터 굉장히 제 선배시죠. 학부 때부터 끈끈한 인연이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좀 논문을 써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 데이터를 더 확장시켜가지고 논문을 연결돼가지고 논문을 한 3개 정도 썼어요. 그래서 지금 발표해 주신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아카데미컬하게 발전시키고 시스템 분석도 조금 탄탄하게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간략한 일종의 스토리를 먼저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포커스를요, 이 기업범죄인데 특경가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분석한 거는 뭐 거의 2000년대 이후에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를 저희가 구축해가지고 분석을 한 거고요. 저는 포커스를 재벌하고 비재벌의 차이에 좀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벌 총수랑 소위 말하는 재벌에 속하지 않은 규모가 조금 작은 집단. 왜냐하면 지금 포커스가 재벌 총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도 시기가 이재용 부회장 기소가 지금 아마 제 예측은 다음 주 정도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걸려 있죠. 그래서 저희 분석의 결과는 일단은 제가 그래서 제가 논문 2013년부터 발표 제가 읽어가지고 논문 발표 한 100번은 한 것 같은데 약간 과장해서. 근데 제가 항상 서두를 어떻게 했냐면 이게 사실은 저희가 경제학적으로 보면 범죄도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코퍼레이트 그러니까 어떻게 로우 뭐라고 그러죠? 크라임이라고 해서 이것도 소위 말해서 베너핏 코스트를 비교를 하는 건데 범죄의 코스트가 너무 작아요.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근데 첫 번째는 범죄 비용이라는 게 처벌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되게 관대한 게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하나의 코스트가 범죄를 저지르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커리어를 망쳐야 되잖아요. 이후에 커리어를 망쳐야 되는데 저희는 커리어를 전혀 망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 보였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근데 이거는 저희 논문에서 있는 건데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재벌 소속 피고인의 집행유예 확률이 비재벌 소속 피고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확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요인을 통제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요인이라는 건 양형에 많은 요인 있잖아요. 뭐 피해 변제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판결문을 근데 굉장히 좋은 거는 저희 나라 판사분들의 판결문 되게 자세히 쓰세요. 진짜 한 200페이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양형 요인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분석하기가 되게 좋아요. 근데 그게 저희가 그걸 다 통제를 한 거예요. 판결문을 되게 꼼꼼히 읽고 통제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통제를 해도 재벌 소속 피고인에 대해서 법원이 관대해요.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왜 관대하냐 저희가 이거를 분석을 한 거거든요. 이것도 판결문 베이스로 해서. 자, 근데 이제 첫 번째는요, 이게 재벌 소속 피고인하고 비재벌 소속 피고인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판결문에 적시를 하셨어요. 마이크 안 써도 괜찮으세요? 네, 유튜브 지금 중계. 예. 판결문에 판사분들이 적시를 하셨어요. 재벌에 대해서 관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재벌에 대해서 관대하다 이렇게 적시하신 게 아니면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일감 몰아주기, 부실계열사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총수가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다.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거는 그룹의 이익을 추구한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그룹이라는 게 법적 실체가 없잖아요. 삼성그룹이 있나요? 없거든요. 근데 법적 실체가 없는 거에 대해서 뭔가 심지어 인격을 부여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발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의 이익을 해서 그거를 또 국민연금 같은 데가 봤죠. 그래서 삼성물산 제일모직게 해가지고 위너 루저 있으면 그거 합하면 돼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플러스가 되면 그런 그룹의 이익에 해는 끼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식의 발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를 판결문에 그렇게 적시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 이거 판사분들 앞에서도 저 심지어 대법원 가서도 발표했었는데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이거는 경제학이나 뭐 파이낸스 이거는 전형적인 터널링 사적 이익을 보는 거고 이건 범죄행위다. 이거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제가 그때 그렇게 해서 그때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그룹의 이익이라는 거를 아이디어를 누가 내셨는지 저는 알아요. 뭐 아시겠지만 친재계 쪽에 분이 내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판결문에 적시는 안 하시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전체적인 재벌 그룹 사이즈가 커질수록 관대해져요. 이게 경제에 대한 우려예요. 이게 나와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거를 판결문에 적시는 못하세요. 왜냐하면 대놓고 판결문에다가 경제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는 못하시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못한 이유는 일단 근거가 없고 그 다음에 저희 대법원 양형 기준에도 경제에 대한 우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시는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최희배 의원이 양형 기준 저 2009년에 세워지고 나서 얘기하셨는데 여전히 양형 기준에 대해서도 이탈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 권고 사항이거든요. 판사들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하고는 다른 게 미국도 센텐싱 가이드 연방 양형 기준이 있는데 판사들이 그거를 판결문에 언급은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심지어 판결문에 언급도 안 해요. 이런 양형 기준이 있고 이걸 어떻게 고렸다 이런 것도 언급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판사의 재량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탈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기본적인 발상이었고요. 그래서 사적 이익은 이론적으로 풀었고 근데 경제에 대한 우려는 지금 이재용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또 검찰이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죠. 절대 다수가 불기소 공고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게 웃긴 게 수사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는 검찰에 공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변호인단에도 공개가 안 돼요. 그래도 그 누구도 지금 몰라요 정확하게. 근데 기자들이 취재한 바에 의하면 경제에 대한 우려를 고려했다. 몇 명의 그 들어갔던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전화 걸어서 알아낼 거죠. 그래서 검찰도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죠. 그게 11대 3인가 나왔잖아요. 14명에서. 완전히 일방적으로 나와서 지금 굉장히 당황한 상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최희배 의원이 마지막에 붙여주신 게 뭐냐면 저희가 올해 경제개혁연구소 보고서를 냈는데 저희가 다 분석했어요. 판결 내리는 날짜, 뭐 검찰이 기소한 날짜, 그 다음에 처음에 범죄행위 언론 보도된 날짜 싹 다 분석해서 저희가 이벤트 스타디가 이게 주가에 영향이 있나 봤거든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시장은 이미 총수한테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데 시장에 투자자에게 다른 사람들만 의미를 부여해요. 제일 많이 부여하는 게 언론. 언론은 요즘 이재용 부회장으로 정말 리더십으로 도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야 진짜 심하다. 저 그리고 이 언론 되게 심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 기억에 롯데 터졌을 때, 대한항공 터졌을 때, 아시아나 터졌을 때 언론이 물어 뜯었거든요. 이재용 부회장할 때는 확 달라요. 이거 무슨 차이일까요 도대체? 유일한 기자님 이거 무슨 차이일까요? 뭐라는 차이가? 그래서 그리고 검찰도 나름대로 준비를 했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하고 이건희 회장 동시에 없었던 2017년에 삼성 모든 계열사 주가 매출액 이런 거 다 준비해가지고 냈는데 근데 그런 거 나오고 나니까 또 이러시더라고요. 재계에서는. 그리고 요즘 뭐 사설도 엄청 쓰시던데 칼럼도 보이지 않는 게 있다. 뭐 주가가 다가 아니다. 또 이렇게 나오세요.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게 뭐냐. 그래서 막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숫자라도 좀 내셔야 되잖아. 근데 보이지 않는 게 있대요. 그리고 심지어 최한수 교수님이 한겨레 이재용 부회장의 유니콘 리더십이라고 해서
유니콘 보이지는 않는데 사람들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냈고, 저도 뭐 몇 번 저희 기고도 하고 나가서 했는데 똑같은 사람이 최한수 교수랑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 자기는 학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교수가 반기업 점수를 부추기냐.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이재용 부회장은 스티브 잡스다. 네. 이제 심지어 스티브 잡스라는 얘기까지 해요. 뭐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여튼 그래서 저는 영향 없다. 네. 그리고 뭐 시장에 계신 분들은 뭐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되게 전략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심지어 위너 루저가 너무 갈려요. 주가가 오르는 계열사 반, 떨어지는 계열사 반이에요. 전형적인 재벌 사건에서 나타나는 어떤 패턴, 위너 루저, 수혜주,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뭐 경제에 대한 영향이 저는 굉장히 웃기는 소리라고 봐요. 그래서 뭐 이거는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는데 저는 일단은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이거 아까 제가 오로지 그러니까 계열사 간의 거래를 저런 식으로 보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일단은 할 수 있는 게 뭐 상법도 고칠 수도 있겠고요. 뭐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겹치는 건 안 하고, 저는 이거는 제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가서 그때 세미나 때 말씀드렸던 건데, 양형 기준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배임행령 양형 기준은 이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일정 정도 규모의 이상, 예를 들면 이거에는 제가 보기엔 양형 기준을 좀 분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여기는 이거를 뭐 어떻게든 뭐 삭제를 해버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그때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위원장님이신 그 누구시죠? 김영남, 네, 김영남 위원장님이 고려를 한번 해보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 포럼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을 해주시는데, 회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판사랑 뭐 대법원이나 고등법원하고 한번 조인트 포럼 같은 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경험상은 판사분들하고 얘기하면 판사분들은 또 자기들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있으시니까 이건 좀 듣고, 그 다음에 나중에 천준범 변호사님이 하시겠지만 판사분들이 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이거는 뭐 어차피 뭐 이건 진짜 설득의 문제고요. 이거는 진짜 설득의 문제고, 저는 언론이 되게 잘해줘야 된다는. 네. 괜찮아요. 네. 들린다고요. 네. 그래서 뭐 대관할게요. 예, 그래서 이거는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뭐 이거는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 자꾸 딴 얘기를 지금 수사심의원에 걸려있어서 제가 딴 얘기로 새는데, 어차피 딴 거는 뭐 신종훈 변호사님이 하시고, 저는 시장에서 총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너무 이게 리더십을 강조하시는 이 논리가 너무 안타까워요. 이재용 부회장이 실제적으로 삼성에서 뭐 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2명 정도 있다고 봐요. 최지성, 김종준. 그 2명 정도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런 면에서 좀 뭐 이렇게 미래전략실이나 이런 거 진짜 그런 거 가져가려면 미래전략실도 다 이렇게 좀 오픈을 하고 거기에 역할도 홈페이지에 하고 뭐 이런 좀 개선안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기소도 결국 검찰이 가지고 있는 스모킹건은 제가 보기엔 그 G 프로젝트라는 문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2012년도부터 다 지배권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 그 문건. 그럼 저는 실제 있을 거예요. 저는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보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게 정말 삼성의 전략적인 방향, 지배구조 개편 이런 거 그랜드 플랜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시장에서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런 게 오히려 문제죠.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에 대한 그랜드 플랜은 시장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삼성은 굉장히 지금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 혼란된 시그널을 혼자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재용 부회장이 전략적 판단을 자기가 다 했다고, 요즘 같은 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 검찰 앞에서는 자기는 이런 G 프로젝트 보고서는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보는데, 전략적 결정은 안 하고 G 프로젝트는 보고받았겠죠.
이거는 경영권 승계랑 너무나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스스로 굉장히 혼란된 시그널을 주고 있는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좀 문제를 제기한다고 보고요. 저는 시간이 너무 5분? 그리고 제가 하도 요즘 뭐 기자분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 진짜 100번이 안 거해서 홍수가 정말 대단한 역할을 한다고 치면 그럼 이런 거 하면 봐줘야 되나요? 그런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나요? 스티브 잡스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스티브 잡스가 이런 중범죄를 저지르면 봐줘야 된다는 논리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진짜 100번 양보하면 저는 중요한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생각하는 쟁점은 재계에서 주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거는 다른 분들은 안 하시는 거니까 재계에서는 제가 이거 발표하면서도 엄청 들은 건데 이런 배임 행령을 왜 형사로 푸냐 미국은 다 민사로 푼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나온 게 재계에서 그런 얘기 한 지도 한 5년도 넘었거든요. 5년도 넘었는데 그 얘기가 동력이 전혀 안 붙는 얘기는 그 얘기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 민사가 굉장히 강하죠. 민사가 굉장히 강하지만 커퍼레이트 프로드를 민사로만 절대 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링크 걸어 드는 게 뭐냐면 앨런 이후에 그때 부시 행정부에서 커퍼레이트 프로드 그러니까 크라임 태스크 포스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리포트를 2008년에 낸 게 있는데 거기 보시면 그 소위 말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식회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크리미널 형사 인포스먼트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이 사례들이 쫙 나와요. 네,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 CEO, 앨런 CEO 유명하잖아요. 14년 살고 작년에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보기엔 거짓 뉴스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주장하는 건 지금 재벌 총수에 대한 형사처벌을 확 또 올리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있는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자는 거거든요. 저도 더 올리자는 주장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때 이게 제가 그때 그 태스크포스에서 홈페이지에 테이블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요즘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없어졌는데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크리미널 인포스먼트 미국하고 한국 비교예요. 근데 저기 보시면 한국은 제일 넓은 데가 집행유예고요. 보이시나요? 73%. 제일 넓은 데가 집행유예고요. 미국은 집행유예 20%? 네. 그 다음에 more than 이게 실형 36month니까 3년이죠. 3년 이상이 절대 다수야. 물론 이제 이거는 다른 요인을 통제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앨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미국이 민사로만 붙다 이런 거는 완전 잘못된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저는 최희대 의원께서 20대 때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잘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취업 제한이라고 생각해요. 취업 제한은 이걸 이슈화 시켜주시대요. 왜냐면 사실은 문제는 이 커퍼레이트 크라임이라는 게 분식회계나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공모 없이는 절대 안 돼요. 총수가 뭘 한다고 혼자 하나요? 최지성, 김동중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문경영 이게 다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 공모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게 저희가 분석해 보면 이게 저희가 2000에서 2008년까지 분석을 한 거긴 하지만 전문 경영인이 20 나와서 집행률이 100%였어요. 정말 한 명의 애도 없이 100%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에 또 뭘 했냐면 그 사람들 이후 커리어가 어떻게 되는가를 봤는데 거의 반 이상 55% 정도가요 다시 회사의 임원으로 복귀해요. 네. 근데 이게 55%가 굉장히 높은 수치인 게 미국은 거의 예를 들면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상장기업 프로페셔널 CEO 마켓에서는 아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어드바이저리 펌 차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55% 중에 대부분이 재벌 소속 전문 경영이 자기 계열사로 네. 이렇게 해주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공모를 하는 게 남는 장사죠. 안 하면 바로 잘리잖아요. 네. 그럼 하면 집행유예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자기는 CEO로 복귀하거든요. 이런 식의 인센티브 구조가 짜여져 있으면 저는 이거는 안 돼요. 그리고 저는 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꾸 제가 이번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는 검찰이 스모킹건을 못 잡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지성, 김종준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다고 봐요. 검찰 조사에서. 근데 이게 모든 재벌 사건에 그럴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할 인센티브가 없죠. 자기들이 거기 들어가서 굳이. 근데 이거는 실제적인 제가 보기엔 메커니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전문경이나 뭐 그다음에 사회이사에 대해서 크리미널 형사법적 처벌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야 되는 게 또 하나의 포커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자꾸 미국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미국 데이터 보면 실질적으로 커퍼레이트 프로드나 기업 사기나 크라임을 밝혀내는 거는 사실은 주주가 아니에요. 액티비스트 펀드도 아니고요. 네, 제일 많이 그 범죄를 폭로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탑이 언론하고 그다음에 내부 고발자예요. 네. 그러니까 언론이 디벙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네. 언론이 굉장히 모니터링 기능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완전히 반대죠. 네. 이거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